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공유자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유자원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일종의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아까 방금 저번 시간에 제가 그 공중 화장실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공중 화장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자원이다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 책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깨끗한 물과 공기, 그 다음에 깨끗한 물과 공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지금 물과 공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너무 이제 그 생산력이 발달을 하고 생산 능력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그 과도하게 물과 공기를 쓰게 되고 그래서 물과 공기가 더러워졌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물과 공기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마구 쓸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깨끗한 물과 공기도 이제 경합적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쓰게 되면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고 물과 공기를 너무 많이 쓰면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깨끗한 물과 공기는 그야말로 경합적인 그런 그 재화나 서비스가 된 것이죠. 그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과 공기, 그 다음에 이제 야생 동식물, 배제성이 없어요. 야생으로 풀려져 있는 동식물은 우리 모두가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깨끗한 물과 공기가 고갈되듯이 너무 더러워져서 깨끗한 물과 공기도 또 고갈되듯이 야생 동식물도 너무 많이 포획을 하면 멸종이 되거든요. 경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공유지 같은 거, 공유지를 너무 공동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토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경쟁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은 그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점점 고갈되는 현상. 우리가 마치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점점 더러워져서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고갈되듯이 깨끗한 물과 공기도 그렇고 야생 동식물도 그렇고 공유지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런 현상을 점점 고갈되는 현상을 공유지의 비극 또는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갈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공유자원이 점점 비극적으로 고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우화가 있어요.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된 우화가 있는데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걸 공유지라고 그러죠. 공유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이제 공유지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토지예요. 여기에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풀들이 자라고 있어요. 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죠. 이 공유지. 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풀들은 공동으로 누구나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마을에 사람들은 다 양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키워서 이 양이 생산하는 양털이죠. 양털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이런 공유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공유지다 보니까 공동 소유다 보니까 남들이 이 풀을 사용하기 전에 빨리 자기가 먼저 사용을 해야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풀들을 빨리 딴 사람이 이 풀을 이용하기 전에 이 공유지에 있는 풀을 이용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마을에 이 공유지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엔 양털을 생산을 하게 되고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자기 양털을 어떻게든 양한테 경쟁적으로 이 풀을 뜯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적으로 여기 있는 풀들을 양들이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뜯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결국 여기 있는 풀들은 고갈될 거예요.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풀을 자기가 먼저 뜯기 위해서 자기 양들이 먼저 뜯게 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이 풀을 뜯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공유지로부터 얻었던 풀의 혜택을 나중에는 그 고갈 현상 때문에 모두가 지게 되는 이제 더 이상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즉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가 그 남들의 존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주는 타인이 나한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군가 제3자라고 그러죠. 누군가는 누군가한테 분명히 경제적 구생을 감소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소시킨 만큼 대가 또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죠. 마찬가지죠. 누군가 이 다른 내 양을 여기에 키우기 위해서 이 그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걸 사용하는 바람에 내가 이거의 혜택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 공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 누구도 보상을 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게 부정적 외부 효과고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즉 이 공유지라고 하는 건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공유지가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되고 있다고 한다면 요거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중 화장실을 잘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 주체가 없는 거예요. 공동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갈되어지고 마는 즉 공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고갈되는 거죠. 고갈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누구도 여기로부터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고 결국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하나의 우화라고 할 수 있죠.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동 소유가 결국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또는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이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했었죠?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했던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까? 저기 적어놨는데 요거에 대한 해결책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양 숫자를 제한할 수 있겠죠. 양 숫자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고갈이 된 거잖아요. 그 양 숫자 여기에 이 공유지에 키울 수 있는 양의 숫자를 제한해 버리면
이게 적당히 그 풀을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한이 양숫자 제한을 이렇게 되면 이게 고갈까지는 고갈이라고 하는 비극까지는 가지 않겠죠.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그 직접 규제랑 똑같습니다. 네, 직접 규제 방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의 예로서 환경 오염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 기준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치 이상으로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말도록 직접 규제를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직접 규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기준치를 적용을 받아서 모두가 그 기준치 이하로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네,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고 그래서 형법의 적용을 받게 돼서 감옥에 간다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등등 하는 그런 그 제재를 받게 되죠. 이게 양숫자 제한, 양숫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 이상으로 키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직접 규제하는 방식이랑 똑같죠. 그리고 무슨 방법이 있었냐면 세금을 양을 소유하게 되면 양 소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였죠? 우리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교정적 조세. 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양 소유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게 해서 양 소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양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정도의 세금, 충분히 높은 세금을 책정을 해서 결국은 양 소유를 스스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정적 조세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허가권을 양을 키울 수 있는 허가권을 경매하는 겁니다. 경매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양을 소유할 수 있는 허가권을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허가권 그러니까 양 소유의 어떤 총량이 결정이 되어 있겠죠. 이미 정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총량을 누군가가 경매를 통해서 일정한 그 금액을 대가를 주고 그 허가권을 사오는 방식으로 이거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그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배출권 거래제도랑 거의 같다는 거죠. 거래제도랑 같은 방식의 해결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소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네. 소유지 이렇게 이걸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고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네. 소유권을 분할해서 요거는 A라는 사람, 요거는 B라는 사람, 요거는 C라는 사람 각각 자기 사적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확정하는 겁니다. 네. 소유권을 확정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자기 거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소유한 때랑은 다른 행동 방식을 가지게 되죠. 네. 네, 자기 게 되면 이게 고갈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각각에 대해서 자기 땅에 대해서 이 풀들이 고갈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겠죠. 철저하게 관리하겠죠. 자기 거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게 될 겁니다. 관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확립하면 외부 효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코즈 정리를 활용한 것이죠. 코즈의 정리를 활용한 것이다. 이게 다 이제 우리가 부정적 외부 효과 때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그 해결책 그대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결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유지 분할과 관련해서 즉 코주의 정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소, 돼지, 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닭이나 소나 돼지는 우리가 엄청나게 먹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소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하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반면에
야생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멸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멸종. 예컨대 코끼리 같은 거, 야생 코끼리, 야생 코끼리가 멸종 위기거든요. 아프리카의 코끼리. 왜? 우리가 사실은 코끼리를 그렇게 뭐 소나 돼지나 닭처럼 그렇게 소비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포획하지 않아요. 우리는 훨씬 소나 돼지나 닭을 많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야생 코끼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코끼리는 멸종되고 있고 돼지나 소나 닭은 전혀 멸종되지 우리가 멸종되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바로 이 코우즈 정리 때문에. 코우즈 정리. 사적 소유를 허용한 소나 돼지나 닭은 사적 소유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그 닭이나 소나 돼지를 팔아서 거기로부터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체수를 관리하죠. 자기가 닭을 소유하고 있으면 닭이 멸종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계속 품종 관리하고 개체수 늘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 이득을 얻고 하기 때문에 개체수가 멸종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소유권이 분명해지면 소유권이 확립돼 버리면 그런 식으로 소나 돼지나 닭도 멸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비를 해도 멸종되지 않습니다. 네. 코끼리도 야생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야생 코끼리 같은 경우에도 야생 코끼리를 사적 소유물로 인정을 해버리면 멸종하지 않고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네. 대표적인 예들이 있어요. 네, 예들이 있는데 짐바브웨나 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나 말라위, 보츠와나 같은 나라에서는 코끼리 개체수,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가 있잖아요. 상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높아져서 이제 멸종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나라들 짐바브웨, 말라위, 보츠와나 같은 나라들은 코끼리를 사유화했습니다. 네, 사적 소유권을 확립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개체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법화를 했습니다. 네, 사냥을 하거나 코끼리 사냥을 하거나 상하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 불법화했거든요. 근데 개체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법화 해봐야 그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 불법화 해봐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사냥은 몰래 사냥을 하고 몰래 상하 거래를 하죠. 네. 그래서 개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근데 사유화하니까 짐바브웨나 말라위, 보츠와나 같은 나라에서는 사유화를 하니까 개체수가 오히려 올라가더라고. 뭐 소나 닭이나 돼지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는 거, 멸종할 일이 전혀 없는 거, 마찬가지 논리다. 코즈의 정리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공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 외부 효과와 공공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공공재와 공유자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외부 효과나 공공재 또는 공유자원과 같은 이야기는 결국 이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시장이 부존재하거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시장 실패의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그런 식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나 행동을 했을 때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고 뭔가 정부도 생산을 하고 뭐 외부 효과 문제든 공공재 문제든 이걸 위해서 정부가 기능을 하고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은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 마련과 관련된 거는 결국 정부는 재원이 세금밖에 없어요.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세 제도라고 하는 게 12장에 있어요. 공공경제학 파트에서
정부가 무언가를 할 때 정부 지출이 일어나잖아요. 정부가 무언가를 할 때 정부 지출이 일어나는 것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정부가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을 위한 어떤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원으로서의 조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조세라고 하는 건 결국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즉 돈을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빼앗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어떤 대단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함부로 거두면 안 돼요. 함부로 거두면 안 되고 조세가 반드시 원칙에 따라서 거둬야 되거든요. 원칙에 따라서 걷지 않고 마구 거두면 그거는 독재국가나 다름없죠. 네. 조세라고 하는 거는 국민과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세를 어떻게 걷느냐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성격을 규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조세를 원칙적으로 거두지 않으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조세 규모를 결정할 때도 그 정부가 쓰는 돈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쓰는 그냥 다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목적에 얼마의 돈을 쓴다, 어떤 목적에 얼마의 돈을 쓴다, 어떤 목적에 얼마의 돈을 쓴다, 이런 식으로 다 목적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을 짜는 거죠. 그건 정부가 짭니다. 정부가 따서 예산 규모를 특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예산에 맞는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세금을 걷어야 그 어떤 정부가 하는 일과 관련된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세금을 걷게 되는데, 반드시 세금을 거두려면 그 예산을 짜는 거는, 즉 세금의 규모를 짜는 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그걸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걸 심의하게 돼 있어요. 즉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안은 또는 세금은 그거는 세금이 아니죠. 네.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세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국회에 의해서 통과된 국회 심의를 통과한 그런 세금만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경제학자들은 그런 법률적인 합법성 문제뿐만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는 몇 가지 경제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여기 보시면 조세의 효율성과 조세의 형평성 또는 조세의 공평성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저 두 가지 원칙에 세금을 거둘 때 저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저 두 가지 원칙을 참조해서 세금을 거둘 것을 조언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조세의 효율성이에요. 조세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비용 최소화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같은 조세를 같은 규모의 세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세금을 걷어야 그게 타당한 거예요. 적은 비용. 근데 그 비용에는 여기 적혀 있죠. 비용에는 경제적 순손실과 행정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에 행정 비용은 조세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 조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내기 싫어하거든요.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사실은 세금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조세 회피를 하게 되죠. 그 회피에 대한 감독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엔 다 비용이 드는 거죠. 공무원들이 다 조세 회피에 대한 관리 감독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 비용과 관련해서는 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행정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즉
행정 비용을 줄이려면 조세의 단순화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네. 세제의 단순화, 조세의 단순화, 세금 제도죠. 세금 제도의 세제의 단순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 제도를 단순화하면 단순할수록 행정 비용은 적게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복잡하면 세금 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행정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 다음에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비용이 드는데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 건 비효율의 크기죠. 네, 비효율성. 우리가 세금을 우리가 누누이 그동안 이야기를 했었지만 세금을 거두게 되면 반드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합니다. 비효율성이 우리가 이제 경제적 순손실 이야기를 했었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얼마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세금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간접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비효율성이 발생을 해요. 그 비효율성의 크기만큼이 바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용입니다. 네. 그 비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간접세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세금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올라가고 그 비용 구조가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적게 수요를 할 테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만약 세금 부과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면 거래가 됐을 법한 것이 세금 부과로 인해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거래가 못한 만큼 우리가 교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득,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든 생산자 잉여든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줄어들었던 거죠.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그 교환으로부터 둘 다, 그 거래 당사자 둘 다가 이득을 얻게 되는데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었다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의 크기, 그래서 발생하는 그 비효율의 크기를 우리가 경제적 순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비효율의 크기가 경제적 순손실이에요. 그 비효율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득세랑 소비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를 하면 소득세라고 하는 건 각종 소득세가 있죠. 네. 우리나라 사실은 우리는 그 세금에는 크게 보면은 국세랑 지방세 이렇게 있거든요. 국세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가 걷고 있는 세금이고 지방세라고 하는 거는 그 지방자치, 각 지방자치정부, 지방자치 제도에 의한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지자체에서 얻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국세의 한 7-80% 정도는 한 75에서 80% 정도는 이 세 가지 항목의 세금에 의해서 걷어집니다. 국세라고 하는 건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인데 소득세, 각종 소득세, 근로소득세도 있고요. 우리가 임금을 받아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얻는 세금이 있고 이자 소득세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넣어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를 받게 되거든요. 그 이자에 대한 세금도 있습니다. 그게 이자 소득세, 그런 소득세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종 소득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라고 하는 건 회사한테, 그러니까 그
인간한테 거두는 세금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걷는 세금입니다. 네, 기업들, 개인들한테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 기업 이윤이 나게 되면 그 이윤에 대해서 걷게 되는 세금이 법인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죠. 네, 부가가치세. 네, 우리나라 10%죠.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거기에 일정한 가격에 대해서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네. 세액광이 1,000원이다. 그 1,000원 안에는 100원만큼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한 30%, 이게 한 20에서 25%, 이게 한 20에서 25% 해가지고 뭐한 75에서 80% 정도 되죠. 국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 이런 세금, 뭐 세금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세, 이 소득세랑 소비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거든요. 네, 소비세 항목과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둘 중에 경제적 순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는 세금은 뭐냐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소득세가 더 경제 순손실이 많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또는 뭐 소비세 또는 간접세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어떤 비효율을 낳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득세도 웬만큼 그 경제적 비효율을 낳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근로의욕.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내가 근로한 만큼 돈을 받지 않고 그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떼가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상실되죠. 그래서 세금 때문에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경제 내에서 노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도 잘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욕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은 경제가 발전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굉장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소득세 같은 것을 거두게 되면은 저축을 하려고 하는 저축 의욕이 줄어듭니다. 저축을 안 하려고. 저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축이 곧 투자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경제 순환 모형을 이야기할 때 결국 그 나라의 저축, 총 저축이 결국 총 투자를 이끌어낸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 나라의 총 저축이 총 투자보다 적을 때에는 반드시 다른 나라로부터 차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외국으로부터 빌려오는 그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이 너무 많아서 외국으로부터의 채무가 많아지게 되죠. 그건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가 이렇게 저축이 작으면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건 투자에 달려 있는데,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비효율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소득세를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근로의욕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저축분도 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반면에 소비세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세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를 많이 안 하게 되죠. 오히려 저축이 늘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비세, 이런 게 부가가치세, 이런 소비할 때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이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게 되죠. 가격을 올리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는 가격과 반비례니까. 그러면 이제 저축이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서 결국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소비세,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가 사실 소득세보다는 훨씬 더 둘 다 비효율이 생기긴 한데,
소득세가 훨씬 더 비율이 크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비용이라고 이러저러한 비용, 이 두 가지 비용, 경제적 순손실과 행정 비용 이 둘 다를 합한 게 최소화되면 될수록 조세의 효율성은 증진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소득세와 관련해서 이 소득세라는 게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을 낳게 하는 그런 세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소득세 효율 지표를 한번 보시죠. 효율 지표를 보게 되면 평균 세율과 한계 세율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평균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평균 세율이라고 하는 거. 평균 세율. 내가 버는 돈이 내 소득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20만 원을 냈다. 세금을 20만 원 냈다. 그러면 20%가 내 평균 세율이죠. 20%가 내 평균 세율. 실제로 낸 게 그렇다면 내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이 실제로 낸 거다. 세금으로 냈다. 그러면은 그게 20%가 내 세금이에요.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20%, 우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의 정도죠. 네, 이 평균 세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세금으로 내 소득 중에 얼마나 많이 뜯겼냐, 얼마나 많이 희생했냐는 거. 이 희생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비효율이 발생하는 게 사실이죠. 비효율. 내가 정부로부터 뺏기지 않았더라면, 정부로부터 세금으로 뺏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세금을 나를 위해서 더 잘 쓸 수도 있었잖아요. 더 잘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대신 써주는 거거든요.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대신 써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그렇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물론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한다. 이건 분명히 필요할 수 있죠. 뭐 도로나 항만이나 뭐 이런 거, 뭐 공항, 뭐 이런 데 이제 돈을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정말 필요한 항만이나 도로나 뭐 그런 데 쓴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돈을 잘 쓴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낭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렇게 할 바에는 세금을 걷지 않고 내가 그냥 그 돈을 내가 써버리면 내가 가장 그러니까 효용이 큰 곳, 내 만족도를 최대한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돈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돈을 쓰잖아요. 허투루 쓰지 않잖아요. 개개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 한계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소득세와 관련해서 누진세 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한 5단계로 돼 있어요. 그 누진세 제도가.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그 세율이 6% 정도 됩니다. 예, 세율이 한 6% 정도 되고, 가장 고소득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세율이 한 4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6%에서 한 42% 정도 이렇게 누진세 제도로 돼 있어요. 네, 한 5단계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 5단계 6%, 15%, 25%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30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득 구간에 따라서 한 5단계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만약 세금을 내는 사람 중에 가장 저소득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는
내 소득, 내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은 6%입니다. 내 세금 중에 추가적으로 이 델타가 이게 변화량이잖아요. 델타가 그러니까 소득 증가량분의 세금 증가량인데 내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계세율이 6%겠죠. 그러니까 반면에 내가 가장 고소득 계층에 속하는 세금 구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는 42%의 한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세율이다. 근데 이 한계세율이라고 하는 건 유인구조를 왜곡해버리거든요. 유인구조. 나의 행동, 경제적 선택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높다고 이 42%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 42%가 적용받는 소득 구간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죠. 이 42%의 세금을 적용받는 소득 구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놀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난 벌지 않을래, 돈을 벌지 않을래. 이러면서 나의 선택, 나의 노동량 자체가 이 세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한계세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게 되죠. 근로위력이 줄어들게 되죠. 근로위력이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 방식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행동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더 효율적인 행동을 낳을 수 있는 유인 구조에서 그 비효율적인 행동 구조로 바뀌게 만드는, 그래서 행동을 왜곡시켜 버리는, 효율적인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유인 구조의 왜곡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계세율에 의해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한계세율이 너무 높아져 버리게 되면, 예컨대 42%가 우리나라 같은 재료세율의 42%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95%다. 그러면은 더 왜곡이 많아지게 되겠죠. 95%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래? 더 일 안 하겠죠. 더 이 세금을 적용받는 소득 구간에 들어가려고 누구도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근로이익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근데 정액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정액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정액세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인 구조를 전혀, 인간의 유인 구조를 구조 왜곡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그런 세금이거든요. 정액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득이 어떤 소득 수준인가 상관없이 정해진 액수만큼의 소득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그런 세금 제도를 우리가 정액세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네가 1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10조를 벌든 세금은 10만 원 이렇게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정액세예요. 10만 원. 누구나 다 1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죠. 그러면 이 정액세 제도에 의해서 보면 정액세 제도를 보면 이 정액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정한 10만 원 내, 그냥 누구나 10만 원의 세금을 내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 세율은 낮아지죠. 즉 평균 세율이라고 하는 건 소득 총액분의 세금 총액인데, 이 소득이 높아지고 세금 총액은 그대로니까, 모두한테 세금 총액은 똑같으니까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평균 세율은 줄어들게 되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커지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평균 세율은 낮아진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세율이 낮네?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평성 차원입니다. 조세 형평성 차원이고 조세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정액세 같은 경우에는 한계 세율이 제로입니다. 한계 세율이 제로죠. 네. 왜냐하면 정액세라고 하는 건 내 세금이랑 무관해요. 내 세금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간에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델타 세금인데 변화량이 제로예요. 세금의 변화량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수율은 당연히 제로죠. 세금하고 무관한 세율입니다. 한계 세율이 제로예요. 한계 세율이 제로면은 어떻게 되죠? 한계 세율이 제로면은 내 유인 구조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내가 소득이 얼마든 세금은 똑같으니까 세금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나의 유인 구조가 변화하지 않죠. 세금은 내 소득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내 세금 이 정액세라고 하는 세금 때문에 내 행동 구조가 변화하지 않죠. 유인 구조도 변화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근로 의욕이 낮아진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가 되고 경제적 순손실도 제로입니다. 경제적 순손실이 제로예요. 왜냐하면 경제적 순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금 때문에 내 근로 의욕이 상실된다든지,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노동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비세 때문에 나의 거래량이 그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경제적 순손실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혀 한계 세율이 제로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추가적으로 소득을 얻든 말든 전혀 세금은 그 소득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제적 근로욕이 줄어들 이유도 없어요.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적 순손실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고 또 행정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세제가 단순하죠. 정액세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행정비용도 굉장히 낮아요. 비용이 거의 없어요. 누구나 1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너 10만 원 냈는지 안 냈는지 다 확인 가능하잖아요. 네.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복잡하죠.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소득을 얻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행정비용 굉장히 많이 들죠. 근데 행정비용도 적게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도 제로고 행정비용도 굉장히 낮다. 비용도 낮죠. 네. 낮다. 그러니까 이 정액세라고 하는 것은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세금이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세금 제도다.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다 낮아요. 순손실도 제로고 뭐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변화하지 않아요. 세금 때문에 선택지가 변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행동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아요. 유인 구조가 변화하지 않아요. 유인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로예요. 행정비용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최소화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종액세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세금제도. 근데 우리는 종액세 제도라고 하는 걸 잘 채택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종액세가 아니면 소득세로 종액세를 잘 내지 않습니다. 종액세가 거의 없어요. 왜 종액세가 저렇게 효율적인 세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채택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겁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조세의 형평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세율이 낮아지는. 이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또 공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채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세의 형평성도 보지만 조세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원칙으로서 조세의 형평성 즉 비용을 낮춰야 돼. 같은 세금이라면 낮은 비용으로 거둬야 된다는 원칙도 있지만 공평성 원칙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세의 공평성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형평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